자, 요즘 국어 공부법에 대해 말이 많죠. 자,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수험생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그 방식이 처음 보는 지문에서도 처음 보는 작품에서도 통하느냐. 자, 국어에서 가장 위험한 공부법은 듣기에 가장 그럴듯한 방법입니다. 자, 글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데 독해력이 중요하고 깊게 이해를 해야 되고 작품은 충분히 감상해야 되고 뭐 틀린 말 같진 않죠. 그런데 그걸 몇 달씩 연습한 학생들은 왜 시험장에서 선지 2개를 못 가를까요? 그리고 왜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걸까요? 자, 오늘은 8월 4일입니다. 고3 여러분과 N수생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100일 하고도 일주일입니다. 자, 저는 수능 국어를 4번 연속으로 만점 맞은 국어 강사 국현이고요. 제 수강생들은 절대 과장 아닙니다. 단 1, 2개월 만에 4등급,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과장 아니고요. 이전 영상들에 전부 다 증거와 데이터가 남아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수능 국어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절대적인 원칙 딱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추상적인 거 아니라 정확히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칙들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학을 풀 때 작품을 감상하고 상상하고 뭐 음미한다 라고 말씀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문학을 틀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답 1순위예요. 대체 뭘 상상할 건데요? 이게 뭐 주관식 서술형 시험도 아니고 여러분의 뭐 감상문 적기 대회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의 감상은 수능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능은요, 정해진 답을 찾는 시험이니까요. 뭐 시나 소설을 읽고 상상의 나를 펼쳐가지고 뭐 나라면 어땠을까 하면서 뭐 느낄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하지만 그걸 수능 시험장에서 한다는 건 이상한 일이죠. 제가 서울대학교 국문과 동기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는 시 하나를 맥락 없이 그냥 딱 그걸 봤을 때 뭐 이 시에서 의도하는 바, 뭐 이 시의 함축을 전부 완벽하게 해석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정확히 그 친구가 개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맥락도 전혀 안 주고 어떻게 완벽한 해석을 할 수 있냐는 거야. 뭐 자기만의 해석이야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완벽한 해석이라고, 그게 정답 해설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지. 자,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나왔을 때 그 작품을 좀 음미하고 감상하고 상상하라는 사람은 반드시 깊이 하세요. 뭐 제대로 시험을 볼 줄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말할 리가 없고, 뭐 그렇게 만약에 시험을 보고 있다면 아마 문학에서 매번 틀리면서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그럼 감상을 안 하고 어떻게 문학을 풀 수 있느냐? 이건 바로 조금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문학을 감상하고자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문학과 똑같은데요. 흔히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글을 온전히 내가 감상을 하고 다 이해를 해서 이 글의 정보를 다 내 거를 흡수를 하고 온전히 내 걸 체화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것이 바로 독해력이고 이게 수능 시험에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장에서 뭘 합니까? 책을 읽습니까? 아니면 비문학, 지문을 읽고 있습니까? 자,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되죠. 우리는 독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한 텍스트를 읽는 겁니다. 이 두 개는요, 완벽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책의 목적은 뭡니까? 독자를 이해시켜야죠. 독자를 이해시키고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겠죠. 왜냐? 독자가 이해 안 되는 책은 팔리지가 않으니까요. 뭐 어려운 책일 수 있어. 어려운 책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독자에게 내 정보를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면서 구성된 것이 바로 책일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문장 교정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정보 전달도 차근차근, 논리 전개도 스무스하게, 뭐 정보의 밀도와 주제 전환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독자가 잘 따라올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평가원 지문은 어떤가요? 배경 지식이나 맥락 없이 갑자기 굉장히 지엽적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 해설하기 시작합니다. 독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갑작스럽죠. 근데 심지어는 단순히 개념 하나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것과 관련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이나 가설, 심지어 다른 입장에서의 반박까지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주제의 밀도가 굉장히 높고 한 주제에 대해서는 한 문단 내에서 이야기를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대학교 전공서적도 이런 밀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글이 아니라 문제 출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각 문장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렇게 낼 거예요 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글이 바로 비문학 지문입니다. 자, 근데 그걸 감상하고 내가 일반적으로 책을 읽듯이 독해하려고 한다는 건요, 마치 맛을 음미한답시고 홍초를 음미한답시고 물에 타지도 않은 홍초 원액을 그냥 들이키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글이 읽힐 리가 없고 당연히 이해가 될 리가 없죠. 자, 작년 수능의 칸트 지문 한번 볼까요? 자, 이 지문을 여러분 5분도 아니야, 30분을 주고 앉아서 읽는다 쳐봐요. 자, 여러분이 이 지문을 30분 동안 읽는다고 쳤을 때 칸트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당장 서울대 철학과인 저도 배경 지식이 없었다면요, 이 글을 온전히 독해하고 이해하는데 좋게 10분 이상은 걸렸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저는 서울대학교 철학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비문학을 접근해야 되는가? 그냥 이 지문의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이거를 활용한다,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이 문제와 지문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서로 이어져 있는가, 이것에 집중해서 정답을 찾아야지, 지문을 분석하고 지문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점수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정답 선지를 찾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모든 선지는요, 어디로 갈지와 무엇을 확인할지로 분해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학생들이 선지를 읽을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문장 전체를 그냥 통째로 들고 갑니다. 선지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기억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판단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또 지문으로 돌아가서 뭐 뭘 봐야 될지 이게 너무 난해하고 복잡하고 판단할 것도 많고 뭐 하다가 패닉 오고 시간 낭비하다가 그냥 넘기고 이렇게 되죠. 자, 결국에 푼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뭔가 관련된 것 같은 그 문단을 그냥 통째로 다 읽게 되고, 자, 그래도 확신이 없으면 그 앞뒤까지 다 읽어요. 자,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뭐 비슷한 말이 있는 것 같으면 이거구나 하고 그냥 체크하고 넘기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답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선지 안에는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선지 안에는요, 여러분이 지문 어디를 참조해야 될지 바로 그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 표시가 하나 있고요. 그 위치에서 확인해야 되는 판단 근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즉 위치 표시와 판단 근거. 저는 그걸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라 부르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선지에서 A 이론은 특정한 조건 하에 B를 허용한다라고 나왔다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문장은요, 굉장히 간단하죠. A 이론에 대해서 말하는 곳에서 B라는 걸 찾아보면 되겠죠. 근데 이 문장이 길어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덧붙여진다라고 봤을 때는 그냥 A 하나에 여러 가지 B, C, D라는 조건들이 딸려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를 위치로 가서 B와 C와 D 각각에 대해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병렬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이것들이 전부 다 성립한다면 올바른 선지, 하나라도 틀린다면 틀린 선지, 이렇게 그냥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건들을 나누는 거를 어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제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비문학 선지들, 또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들을 어떻게 쪼개서 보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반드시 모든 선지를 이렇게 분류해서 판단하는 것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정말 당연해 보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하지 않고 있고요. 또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팁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문학인데요. 자, 문학은요, 여러분, 이거 한 문장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다. 자, 제가 아까 첫 번째 팁에서 문학에서 상상하고 감상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자, 문학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다면 모두 올바른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말을 아무 해석이나 갖다 붙여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전부 다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작품과 보기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논리적으로 가능한 해석이라면 내가 떠올린 해석과 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내 생각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입장을 밀어붙이지 말고 이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거 아닌가?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화자가 자기 떠난 대상을 좀 그리워하면서 슬퍼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거를요, 우리는 그리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외로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상실감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나는 이거를 그리움 같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것이 논리적으로 외로움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이 시는 외로움에 관한 시다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인 거예요. 왜? 이 작품은 실제로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이 논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문학은요, 기본적으로 예술이죠. 예술이란 건 뭡니까? 정답이 없는 게 예술이에요. 왜? 감상자마다 저마다 다른 감상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의 본질이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 작품에 대해서 한 가지 해석만을 고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 문학 중에서 한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논문으로 엄청나게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딱 하나만 옳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가원은 정답과 오답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이 해석은 가능하고 이 해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제시하냐? 논리적 접근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에 이게 아닐 것 같아도 이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고요. 여러분 생각에 그것이 맞는 것 같아도 그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이점이에요. 왜냐하면 문학이 정답 선지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굉장히 뚜렷해진 겁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여러분 문학에서 헷갈릴 일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왜? 느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뭐니까 다른 요소들과의 논리적 연관성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바로 문학에서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화작과 언매 선택 과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화작과 언매는요, 비문학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자, 이게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화작이나 언매, 이제 매체 부분 풀 때 비문학과 비슷하게 그냥 푼다. 그냥 쭉 읽어보고 맞는 것 같은 거 고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자, 애초에 생각해 봅시다. 화작과 언매가 비문학과 다른 과목이잖아요. 그죠? 다른 과목인 이유는 뭘까요? 묻고 있는 지점들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에게 테스트하는 영역이 다르다고요.
비문학은 뭘 테스트합니까? 이 글의 이 맥락을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느냐, 이 정보를 얼마나 잘 탐색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잖아. 그지? 근데 화작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글에서 말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뭘 물어봅니까? 말하고 있는 방식, 어떻게 글이 구성되고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 논리적 근거들과 이 자료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왜? 글쓰기와 말하기. 바로 이것이 화작의 핵심이니까. 언매도 마찬가지죠. 언매 뭡니까?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이 매체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수용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이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지 알맹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잘 구분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화작이나 언매에서 뭔가 이것이 글의 내용에 대한 질문 같다. 내가 이걸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글의 내용을 좀 활용하고 있고 글의 어떤 세부 디테일을 활용하고 있다. 사실일체처럼 풀고 있다 하면요, 그건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는 정답 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면 답이 절대 안 나와요. 화작이든 언매든 상관없이 정답의 근거는 반드시 어디에 있다. 제시하는 방식, 글쓰기 방식, 말하기 방식에 있지 사실일치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정답 선지의 근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말하는 방식, 글쓰기 방식에 있습니다. 제시하는 방식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바로 핵심 핀트고요. 거기에서 정답이 갈라진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알고 이전 기출문제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뭐 앞으로 나온 문제도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층위에 어떤 핀트인지가 좀 잡힐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하면서 시험 대비하시면 전혀 어려움 없이 화작이나 언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원칙들을 평가원 기출 문제 뭐 하나로 좋으니까 한번 펼쳐보시고 직접 써보시면서 비문학 선지에서 또 이제 문학 선지들에서 그리고 화작과 언매에서 실제로 이 원칙들을 통해서 얼마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얼마나 판단 과정을 명료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실제 풀이에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어 공부법은요, 또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이런 것들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어야지 정말 유용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8월 4일,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한 100일 정도 되죠. 이제 틀린 방향으로 한 달씩 낭비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더 많이 읽고 더 깊게 감상하는 것보다 시험장에서 답을 고를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관련 시연 영상들은 제 채널에 전부 다 올려두었고요. 자, 아직 부족하다, 더 시행착오를 빠르게 줄이고 싶다, 더 효율적으로 이걸 체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정기반 커리큘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는 말과 포장이 아니라 기출과 성적 그리고 제 수강생들의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자, 올해 수능 여기서 끝냅시다. 그럼 지금까지 국현이었습니다.